많은 사람들이 최순실 모른다고 합니다. 거짓말이거나 무능을 고백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일찍 알았습니다. 2012년 선거 끝나고 언론인 선배가 세상 걱정하면서 정윤회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모른다고 하니까 고려말 신돈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14년 말 정윤회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 정윤회가 실세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힘이나 돈 있는 집에 허우대 하나로 장가간 사람의 파워는 뻔합니다. 사위는 파워를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부마는 부마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최순실은 표면에 나서지 않는 사람이니까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박관천 경장이 우리나라 권력 순위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라고 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말 저희 회사가 중국 칭화대학과 한국 포스코와 함께 인천 송도에 청화과학원이란 총 사업비 5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일종의 한중미 3국의 첨단 과학기술 창업단지입니다. 당연히 포스코에 대한 인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회장이나 사장 등의 인사가 뒤죽박죽이어서 내부 사람들의 불평이 많았습니다. 포스코 인사에 대통령의 비선 실세가 개입됐다는 것입니다. 다음 해인 2015년 저희 회사가 핸드폰 회사 펜텍을 인수하여 송도 청화과학원과의 시너지를 구축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때 청와대와 접촉해보는 과정에서 세상에 알려진 것과 달리 문고리 3인방이 실세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최순실이 실세인 거죠. 결론이 최순실로 났고 그래서 열심히 컨택 포인트도 찾을 수 있었지만 결국 사업은 포기하고 맙니다. 최순실과 딜을 할 수 없다고 결심하고 포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중소기업하는 저도 알았는데 재벌이나 국회의원들이 최순실을 몰랐다고 잡아떼는 건 속임수입니다. 물론 무능해서 몰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순실 사태의 본질은 뭡니까? 박근혜 정권의 적폐는 뭡니까? 바로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위헌과 위법이 온갖 반칙과 특권을 만들고 박근혜와 최순실은 보수라고 자처하면서 이념으로 포장한 후 자신들의 이권을 챙겼습니다. 결국 공정하지 못한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또한 이제까지
불공정한 과거의 적폐가 박근혜와 최순실로 하여금 이념의 포장으로 이권을 챙기도록 도왔습니다. 한마디로 공정사회를 만드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당면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이 공정사회가 되면 당장 희망이 보입니다. 공정은 다시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공정은 다시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신동력입니다. 공정사회가 만들어진 다음 경제성장이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실제로 보수나 진보를 내세우는 사람들 모두 공정한 대한민국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점에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공정사회 어떻게 만듭니까? 그것도 선택과 집중에 의해 빠르고 강한 변화를 통해 빠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잠시 차분히 생각해 봅시다. 과연 공정의 시작과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법원의 재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행정부 그리고 국회가 개판이라고 하지만 법원처럼 개판인 곳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최근 재판이 개판이어서 법치주의가 망가지는 두 가지 사례를 봅니다. 최순실 사태와 세월호 사건으로 국회 조사특위가 열렸습니다. 최순실, 안정범, 정호성, 그리고 검찰총장도 안 나왔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기껏 처벌받는 사람이 신세계 정 부회장 정도입니다. 그럼 법이 없어서 국회 출석을 안 하는 겁니까? 있습니다. 그런 법이요. 3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입니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무조건 5년까지 징역을 때릴 수 있습니다. 법원이 돈 1,000만 원 벌금 대신 3년이나 5년의 징역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순실이 1,000만 원 내고 불출석하면 된다는 보장을 누가 한 것입니까? 최순실이 1,000만 원 내고 불출석해도 된다고 안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은 있는데 법대로 안 하는 법원이 문제입니다. 또 있습니다. 기내 난동입니다. 중소기업체 오너들이 난동을 부렸습니다. 처벌이 약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있습니다. 때리면 됩니다. 저는 남의 주머니에 손 집어넣었다가 판사가 징역 2년을 때리는 걸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법원이
개판이기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국회 불출석도, 기내 난동도 모두 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원이 솜방망이를 휘두른 겁니다. 어수룩한 소매치기는 돈 없고 백 없기 때문에 가혹한 형을 때린 것입니다. 법대로 할 때 정작 법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법대로를 내세워 조폭처럼 행동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첫째 책임은 법원에 있습니다. 실제 국민의 3분의 2가 법원의 재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의 4명 중 1명이 전과자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청문회에 나온 대법관 후보자는 범법을 저질렀음이 분명해도 전과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불공정의 시작과 끝은 바로 1%의 법관이 농단하는 법원에 있습니다.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공정한 판결문이 나오면 공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이요. 그래도 선출된 대통령이 마음 제대로 먹으면 하루아침에 공정한 검찰로 쉽게 변신합니다. 줄서기에 익숙한 검사들은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만들겠다고 마음먹으면 공정사회 만드는데 열심히 줄 섭니다. 그래서 검찰은 덜 걱정됩니다. 불공정 대한민국의 몸통은 법원이고 깃털이 검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어리숙한 아마추어리즘으로 검사와 공개 토론회 같은 것 안 해도 됩니다. 그것도 이미지 정치의 일환입니다. 줄 세우면 되는데 왜 공개 토론이 필요합니까? 높은 사람과 부하가 말싸움하면 윗사람이 백전백패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노무현 대통령이 덤벼든 거죠. 아마추어리즘의 극치라기보다 이미지 정치의 패착입니다. 이념의 이권화를 추구하다 보면 이미지 정치에 빠지는 게 당연합니다. 1%의 법관이 농단하는 법원, 어떻게 빠르고 확실하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선 1% 농단 법관을 축출해야 합니다. 사람 바꾸지 않고 시스템만 바꾸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관 3,000명밖에 없습니다. 1%면 단지 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직 30명 솎아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법원의 대변화는 시작됩니다. 동시에 제도적으로는 판결문을 공개하고 법관 탄핵제를 실시하고 국민 참여 재판을 더욱 활성화하고 마지막으로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유일한 기관인 법원의 수장, 즉 대법원장을 대통령 선거 때 함께 선출하는 겁니다. 이러면 1%
법관이 농단하는 불공정의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공정한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럼 1% 30명이 속가내면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요즘 로스쿨 때문에 법조인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미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변호사 연평균 소득이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판사와 검사가 20년 차 되면 억대 연봉을 받습니다. 부장판사나 부장검사로 옷 벗어도 로펌에서 서로 스카우트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들이 판사이고 검사이기 때문에 판검사로 평생을 마치겠다는 사람 엄청 많아졌습니다. 줄 서는 문화에 익숙한 검사들, 좋은 대통령이면 공정사회의 파수꾼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판사들 역시 가장 똑똑한 수재들로 30명만 속가내면 누구보다 먼저 공정사회를 학습합니다. 30명을 뺀 나머지 판사들은 재빠르게 공정사회의 수호자가 됩니다. 물론 거기에 판결문 공개, 판검사 탄핵, 그리고 대법원장의 선출이란 제도적 개선이 덧붙여져야 합니다. 법률의 공정한 집행만큼 제대로 된 입법이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 특별법 남발이 문제입니다. 지난 5년간 국회 입법 중 절반가량이 특별법입니다. 대한민국이 특별법 공화국이 된 것입니다. 서현입법이라 불리우는 아동학대 특별법, 보이스피싱 특별법이 바로 특별법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특별법이 생겼을까요? 법을 그때 만들기에 급급해서 특히 국회의원들이 차분히 일반법을 개정하지 않고 일반법 위에 특별법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건수 경쟁입니다. 현재 특별법과 일반법이 모순되는 것도 수두룩박둑하며 특별법 남발로 법 체계는 이미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제가 추진한 영주권법이 이중국법까지 발전하는 등 매우 건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대단히 간단했습니다. 특별법으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한국에 사는 화교들을 위해 특별법으로 영주권 제도를 추진하다가 당시 집권당 부총재인 정대철 의원이 저를 아침에 불러 집으로 직접 부르셔서 법무부에서 우리가 만든 특별법보다 출입국 관리법을 바꾸는 것이 훨씬 현실성 있다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일리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미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교수로 그냥 있었다면 쉽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아마도 반대할 것입니다. 특별법으로 그냥 가자. 즉석에서 좋습니다. 특별법 포기하고 일반법으로 가자고 해서 영주권이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의 개정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또 하나 영주권이 성공한 이유는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를 모두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양당의 국회의원도 엄청나게 만났고 설득했습니다. 소통입니다. 여야 차이도 많지만 소통하면 막상 그 차이도 쉽게 좁혀집니다. 그래서 특별법 남발하며 국회의원들이 서로 건수 경쟁하는 것보다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하여 일반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부도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면 대통령부터 나서서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일반법을 차근차근 바꿔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입법은 건수가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입니다. 이제 특별법을 정비하는 정도에서 머물지 말고 전체 법령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역사에서도 새로운 왕조가 생기면 법령 정비부터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미 많은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 정비는 의외로 단기간에 쉽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개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제와 관련 이원 집정제 하자고 일부에서는 주장하는데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는 이원 집중제는 장기 집권과 연결됩니다. 2015년에 새누리당에서 본격화시킨 이원 집정제, 그 역시 최순실의 섀도우 정권, 즉 그림자 정권이 장기 집권하려는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개헌 필요합니다. 그러나 차분히 헌법을 법령 정비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 개헌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개헌의 원칙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우선 법령이 정비되는 큰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헌법 조문 상호 간의 모순이나 불일치가 있는지 살피고 고쳐야 합니다. 둘째로, 모든 최고위 공직자는 선출에 의해 선발되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의 위임을 취소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는 최종적으로 국민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데 헌재 재판관이란 법률 전문가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보다 법률 지식이 상위에 있는 겁니다. 만약 국회의 탄핵 결정 후 국민투표로서 퇴진이 결정됐다면 혼란도 없고 신속하게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 소환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권 재민이 제대로 실현됩니다.